처형하는 그런 혁명을 겪고 하면서 양당 체제 비슷한 것이 이제 출범을 하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면은 그 정치를 결국은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가진 당이 이 투표를 통해서 누가 집권을 하느냐 하는 이 제도가 생기는데, 그럼 거기서 누가 투표권을 가지느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아무에게나 다 준다, 어린애한테도 투표권을 주면 그 되겠느냐, 그건 배제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들한테 주느냐, 그건 또 배제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생각이 있고 그 사회에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그 사회에 사회의 연구 그 번영을 위해서 뭔가 노력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발언권을 주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선거권이라는 거를 이 재산권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한테만 주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상당한 수준의 세금을 내는 사람만이 투표권을 가지는 그런 그 제도를 하다, 그걸 조금씩 확대를 했습니다. 그 영국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이라는 게 참 재미있는 게, 19세기 초 1832년에 이제 큰 그 개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무보수였어요. 이건 명예직으로 결국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봉사를 하는 그런 것이고 한데, 그리고 양원제도라는 게 이제 발달해가지고 지역구를 대표하는 그 하원 의원들하고, 그 다음에 대귀족 가문 출신으로서 이제 구성된 그 상원인데, 그거는 처음부터 그 한 사람만이 그 귀족 권한을 상속하게 돼 있고, 나머지들은 다 제각기 나가서 자립을 하도록 그렇게 영국 귀족제도는 운영됩니다. 아니면은 귀족들이 너무 많아서 걷잡을 수 없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상원은 전체를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제도고, 그러나 실제로 결국 자기 지역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래서 이제 이건 부당하다, 그래서 이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투표권의 범위를 넓혀야 된다 하고 뭐 아우성이 많았고 싸움을 싸우는데, 늘 어떤 식으로 그 반론이 나오는가 하면 그런 거예요. 이 논리적으로 볼 적에는 그 권자의 유권자의 범위를 넓히는 게 좋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이 제도를 가지고도 우리는 무난하게 잘 나가고 있고 다른 나라보다 잘하고 있지 않느냐. 아직 테스트가 되지 않은 걸 논리적으로 옳다고 그래서 그걸 해왔다가 더 잘못되면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수 있느냐, 이게 항상 논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의 경우도 비판 여론에 나오는 게 이런 거였습니다. 가령 상원의원 귀족이 그 지방에 있으면은 그 지역구 선거에 그 귀족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돈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하니까 결국은 그쪽 지방 이 하원 의원들은 귀족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고쳐야 된다, 뭐 이런 그 얘기도 있었고 할 때, 바로 반론이 그런 식으로 나.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는 말이지만 섣불리 손대서 잘못되면 어떻겠느냐. 또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들어오면서 얘기를 하는 게, 그 의원들한테 보수를 줘야지 가난한 사람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지 아무나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소위 정치 계층이라고 하는 건 따로 구정이 돼 있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정치 큰 문제를 운영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저 생업에 종사해서 열심히 뭐 땅을 갈고 공장에서 일하고 법 만들어 놓으면 그거 지키고 이렇게 살았던 거지, 큰 정치는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거다 하는 그런 그 의식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넓히자는 거죠. 그래서 19세기 대두됐던 문제가 바로 그때부터 이제 민주주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치에 대변돼야 되는 건 재산이 아니라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이 재산이 없어도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만으로서 그 대변이 돼야 되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잘 사는 사람, 이 토지 소유자만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되겠고, 무산층도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 국회의원들한테 월급을 줘야지 된다. 그런 이제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고 너무 다르죠. 지금 거꾸로인데, 그렇게 해서 그건 된다 안 된다 이제 한참 하면서 이 선거권이 이제 넓혀지면서 이제 민주주의 체제로 한 100년 만에 가는데, 1911년에 이제 마지막 선거 이 투표권을 개혁할 때도
영국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특권이 뭐였는가 하면은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온 사람들한테 2표를 줬어요. 그 이유가 그 사람들의 판단력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판단력보다는 훨씬 나았기 때문에 대외 경쟁력이나 사회 운영에서 훨씬 더 좋은 생각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야 한다는 그런 근거로 그 2배를 주는 데 대해서 사회적인 동의가 있었던 겁니다. 당연하다. 그렇게 차츰차츰 하면서 이제 완전히 평등이 되고 이 여성 유권자가 마지막 이 유권자가 되기에는 또 훨씬 많은 또 투쟁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게 점점 해가지고 서양의 여러 나라 가운데 우리보다 훨씬 늦게 여성들에게 그 투표권을 준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위스인가 뭐 그런 데는 70년대 초에 들어가서 여성들이 완전히 그 유권자가 되고 이렇게 차츰차츰 경험에 따라서 조금씩 그 부족한 거를 메꾸고 이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학식도 완전히 이제 보편 교육에 따라서 이 국민 전체가 다 적어도 초등 중등 교육을 받는 수준이 되고 하면서 이제 유권자가 되고 했지 그냥 갑작스럽게 된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사정은 또 우리만 아니라 이제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소위 이 서양의 식민지 또는 선진국들의 식민지가 됐다가 새로 독립한 그 나라들의 사정은 상당히 다릅니다. 왜냐면 옛날부터 자기네식으로 살았는데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이나 이런 데서 서양에 뒤졌기 때문에 결국은 옛날 잘 나갔던 그 큰 제국들이 중앙아시아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완전히 망하고 이제 서양의 식민지가 되고 하다가 2차 대전이라고 하는 그 1차, 2차 큰 그 세계 대전을 겪고 나서 이제 신생국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 10년이 아니라 5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런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1945년 이후에 독립한 나라 가운데서 유일하게 민주화를 달성했는데 성공했고 경제발전에도 성공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해왔습니다. 그만큼 그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건 힘든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 우리에게 45년까지는 민주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6.25 후에나 민주주의라는 말이 보통 사람들한테 들리는 얘기였지. 그 전까지는 자주 독립. 우리 세대 어렸을 적에는 자주 독립이라는 것이 꿈이었죠. 우리는 왕정 체제 하에서 살다가 중국의 그늘에서 살다가 이 중국의 세력이 약화되고 우리도 쇠약한 그런 틈에 우리보다 훨씬 앞질러서 서양식 근대화를 일으켰던 이제 일본만이 서양 세력이 인정하는 동북아 국가가 됐고 중국하고 러시아 전쟁에서 2번 승리를 하자 결국은 일본이 옛날 중국이 차지했던 그런 그 위상을 차지하게 되면서 우리가 1910년에 드디어 이 독립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45년에 우리가 해방이 됐지만 그건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해방이 됐다기보다는 연합군 특히 그 미국에게 이 전쟁을 선포했던 일본이 드디어 패배함으로써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운동을 함으로써 우리가 독립의 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세계에 천명했지만 그 힘으로 일본을 쓰러뜨린 건 물론 아닙니다. 별로 그 차이가 크게 안 하지만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단합을 하고 민족으로서의 자각을 하고 또 어느 정도의 이 긍지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역할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힘이 아니라 일본을 패망시킨 연합군 덕분에 우리가 해방이 됐고 그 자리에 우리가 우리나라를 세우면서 1910년에 주권을 빼앗겼던 대한제국 멸망한 이씨 왕조가 아니고 1919년에
우리가 3.1운동을 일으킨 후 임시정부에서 선포했던 대한민국, 즉 공화국 모두가 평등하게 국민이 주인인 그런 그 나라를 실질적으로 세워서 이제 독립을 하는데 드디어 그 성공을 한 게 이제 48년입니다. 불행히도 그 이전에 이미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나서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해방을 하지 못하고 소련군이 북한을 점령을 하고 미군이 남한을 점령하고 하면서 38선이라는 게 이제 그어졌던 거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제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체제를 우리 나름대로 수화를 하면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왔던 겁니다. 민주주의가 우리 입장에서 뭐였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같이 그 당시 2,000명이었지만 지금 이제 5천만, 2천만이었던 게 이제 5천만까지 되는데 5천만이 다 같이 정치를 할 수는 없고 대의 정치라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정치적인 결정을 해줄 사람을 선거를 통해서 뽑는 것. 그게 결국 대의민주주의 체제. 우리는 그거는 당연히 그럴 걸로 받아들였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중요한 결정을 해서 그것이 법이 되는 것. 우리 역사상 최초로 국민이 주권자로서 권위를 행사했던 게 1948년 5월 10일 선거, 50선거. 그것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주권자 노릇을 한 그 날입니다. 불행히도 남쪽, 38선 남쪽에서만 그걸 할 수 있지 북쪽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북한을 점령하고 있는 소련군이 남북한 공동으로 선거를 실시하고 공정하게 선거가 실시되는지 유엔의 감시를 받아라. 유엔 감시단이 이미 한반도에 도착을 했는데 북쪽엔 못 들어갔습니다. 소련이 반대를 해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선거가 가능했던 남쪽만이라도 빨리 우리가 독립국가가 돼서 국제사회에서 우리 목소리를 내서 한꺼번에 통합 못된 북한을 우리 힘으로 다시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냥 남의 지배 상태로 외국의 지배를 그냥 받고 있는 상황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우리 민족 지도자들 이승만 박사, 김구 선생 이런 분들의 그 중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 남쪽만이 이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섰던 겁니다. 불행히도 마지막 순간에 김구 선생하고 이승만 박사가 이 불화가 생겼습니다. 이 아직도 아주 명확한 건 모르지만 이 가장 그 연구를 많이 한 분들이 이 짚어낸 거라는 거는 1947년 12월 2일 날 장독수라고 하는 이 인물이 이 암살을 당했는데 김구 선생이 이끄는 한독당 요인이 그 암살범으로 그 지목이 돼서 미군정에서 이 조사를 하니까 김구 선생도 불려가게해서 조사를 받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 박사에게 내가 체면상 이럴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면제를 받게 해달라고 아마 청을 하신 모양인데 그 당시 이승만은 그냥 귀국한 독립운동가일 뿐 뭐 특별한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니까 미군이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조사복 받고 나오면 되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마 그렇게 한 모양인데 그때 이제 김구 선생이 굉장히 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장을 확 바꿔서 그 전까지는 김구 선생도 연설에서 뭐 전라도 같은 도 하나만 남더라도 우리는 빨리 독립국가를 선포를 해서 이 국제 무대에서 우리 목소리를 내야 했던 입장을 확 선회해서 이 남한 단선엔 반대하니까 하고 북한에 가서 김일성 하고 의논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남북 지도자 회의를 하러 가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김구 선생이 전혀 몰랐던 거는 알고도 그랬는지 몰랐는지 뭐죠? 몰랐다고 보는데 이미 북한에서는 46년 초서부터 민주주의 임시정부가 수립이 돼서 소련의 지령에 따라서 공산화 작업을 진행을 하고 토지 몰수 또 이 인민군 창설 같은 것이 이미 되고 있었고 이제 정식 정부로 선포하기 위해서
그 당시 스탈린이 북한의 헌법 초안을 조목조목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또는 세계 어느 공산주의든 스탈린의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계 공산주의라는 건 태어날 때부터 전 세계 공산화를 목표로 하고 국가나 민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급으로 단결해서 자본가들을 뒤엎고 그 노동자들이 지배하는 소위 노동자 독재를 통해서 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해서 공산주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거기 때문에 공산당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태리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소련의 즉 스탈린의 지령에 따른다는 거였어요. 그러니 더군다나 우리 같은 그런 분단 상황에 소련군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형식으로만 김일성이 이 지도자로 옹립되었을 뿐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하나가 스탈린의 지령이다. 지금 그게 뭐 문건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스탈린이 김일성 동무에게 보내는 충고문, 남한에서 이런 사람들이 오면 소위 축조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학대회에서는 이렇게 하라는 지령이 다 지금 문건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 두 분이 이제 의견이 갈라지고 김구 선생은 실망을 하고 북한에 오셨지만 체면상 입장을 다시 바꾸질 않고 단선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 남한의 우익 세력이 굉장히 약화된 상황에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래도 유권자들의 90%가 등록을 했고 또 그게 한 90% 넘는 수가 투표를 하고 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게 수립됐던 것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시발점이었고 그렇게 해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재헌의회를 구성해서 우리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재헌절 우리가 기리는 이유죠. 그리고 그 헌법이 우리의 기초법이 돼서 대통령을 선출을 했고 정부를 구성을 해서 해방의 날이었던 8월 15일에 맞춰서 서둘러서 그날을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돼서 건국이 완성되는 날로 즉 독립을 하는 날로 선포를 했던 겁니다. 독립기념일이에요. 사실 8.15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제시대 때 내내 꿈꿨던 광복이라는 게 바로 독립인데 다만 불행한 거는 우리 헌법이 북한까지 미칠 수가 없게끔 선거가 남한에서만 치러졌다 하는 그런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이 감시하는 공정선거를 통해서 세워진 정부였기 때문에 유엔이 곧바로 인정을 했고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독립국가로 다시 태어났던 겁니다. 이런 틀이 없으면은 민주주의라는 건 얘기가 될 수가 없어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인민민주주의에 대한 이 대응어로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꼭 붙이는 게 중요합니다. 민주주의는 바로 자유, 평등, 인간의 자유, 인간의 기본권, 존귀함 이걸 인정하는 거니까 민주주의는 다 공통이지만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강조해야 하는 이유는 공산주의 국가들 거기가 다 자기들 국명이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그건 뭔가 하면은 유산층이었던 사람들은 시민권을 인정을 하지 않고 무산층인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을 통해서 계급 사회를 만들고 즉 그건 무계급이라는 게 자기들만이 인정됐고 계급의 적들은 사람으로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런 사회를 만든다 하는 면에서 인민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붙이는 것이 그렇게 소중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에 이 말이 여러 가지가 다를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볼 적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대한 의견도 많지 실질적으로 꽃이 핀 경우도 있고 악용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소련의 스탈린 독재라고 하는 거는 바로 프롤레타리아 독재, 무산층의 독재라고 하는 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전대미문의 일당 독재뿐 아니라 개인 우상 숭배까지 이르는 그런 독재를 했던 것. 그것 겉으로는 민주주의죠. 소비에트라고 하는 게
이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이에요. 소비에트라는 협의체란 말이에요. 병사협의회, 농민협의회, 노동자협의회가 소비에트입니다. 소비에트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화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레닌이 혁명 권력을 탈취했지만 실제는 그건 허울일 뿐이고 사실은 공산당의 간부들이 중앙위원회 정치국 당서기장 해가지고 모든 걸 당에서 결정해서 지령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소련 또는 그 공산주의식 민주주의고 그것이 북한에서 내세우는 인민민주주의고 사회주의 국가들이 내세우는 그런 민주주의들. 그런데 공산주의 체제는 본래 짜르 시대 때에 맞으면 지하혁명운동을 해서 자라난 세력이기 때문에 선동, 선전, 속임수가 무지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갈팔할 수 없게끔 그 이 선전, 선동 기술을 통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뭐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게 뭐고 아파하는 게 뭔가 하는 거를 잘 계산을 해서 거기에 맞게 도와주는 척하면서 자기들 목적에 이용을 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해방 후에 대구 폭동이 큰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정말 배가 고프고 쌀이 없고 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고 하는 그런 시절인데 이 쌀값 문제를 가지고 이 불만이 일어나서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폭동이 아니라 이제 웅성웅성하니까 거기다가 돈을 퍼부어가지고 그게 폭동이 되게끔 만든 것이 바로 소련입니다. 지금은 그 북한 소련군 사령관 슈티코프의 일기에 그게 다 고백이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 돈으로 500만 앵을 지원을 했다고 써 있습니다. 제주 폭동도 마찬가지.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 걸 알고 거기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선동을 하고 또 거기다 더 불을 지르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래 주민들이 원했던 거는 불만을 해소해달라는 거지 뭐 체제를 뒤엎겠다고 하는 그런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하는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실 그 이 공산주의하고의 그 싸움이라고 하는 거는 민주주의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 특히 그 자유, 인격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는 그게 선제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또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유뿐 아니라 독립 자체가 반공이 아니건 독립이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2차 대전이 끝났을 적에 소련은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하고 동맹 관계였습니다. 히틀러하고 무솔리니를 패배시키기 위해서 한참 고민을 하던 서방 세력이 결국은 히틀러가 더 고약한 인종주의 독재자니까 할 수 없이 공산주의 독재자인 스탈린하고 손을 잡고 2차 대전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동맹 관계였던 그런 이 상황이었지만 이제 공동의 적이 없어지자 곧 그 이 정치적인 차이, 이념적인 차이, 국가 이익의 차이 이런 게 모두 다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공산주의 체제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했듯이 민족, 국가 이런 것이 소중한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러면서 그 공산당에 충성하는 것이 국가에 대한 충성보다 우선입니다. 이건 공개된 사실이에요. 이건 제가 무슨 선전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내세우는 주장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애국심, 우리가 통상으로 얘기하는 그 애국심하고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공산주의 조직이 역사상 두세 번 깨졌어요. 맨 처음에 마크스가 주장을 한 그 전 세계의 이 노동자의 단결해야 했던 게 1848년이었고 그것이 2차 대전에 들어가면서 깨집니다. 왜냐하면 소련하고 독일이 전쟁을 하게 되는 그 당시 러시아죠. 러시아하고 독일을 하는데 아무리 공산주의자라 하더라도 숙적인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 정부를 지지 안 하고 독일 쪽에 쓸 수가 있느냐, 어떤 무심할 수가 있느냐. 독일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 정부를 지지 않을 수 있느냐. 그래서 공산주의 국제조직이 깨지고 두 번 그렇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새로 출발한 게 1921년 출발해서
우리나라 같은 약소민족 국가들에게 호소력을 발휘합니다. 이 계급 모순, 그들이 말하는 민족 모순을 한 번에 해결해 주도록 우리가 도와주겠다. 즉 외세의 지배에서 풀려나고 신분제 사회에서 속박에서 풀려나게끔 우리를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참 매력적인 것이 공산주의였어요. 그래서 우리 애국자들, 지식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막수주의에 경도돼서 거기 들어가고 이동희 같은 이 임시정부에 참여했던 사람은 소련의 지원을 직접 받고 하면서 그때부터 결국은 소련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이 있어서 소련은 국민들의 감정을 알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자마자 민족 지도자들을 다 앞세 내세우고 그들을 뒤에서 돕는다 하는 식으로 처음에 환심을 삽니다. 그래서 사태가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 공산당이 치고 들어가서 민족 지도자들을 다 내쫓거나 죽이고 자기들이 독재를 하는 식으로 들어가요. 그거를 이승만 박사는 미리 내다보고 김구 선생도 알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귀국하기 전에 우리 공산당 쪽에서도 바로 인민위원회 정부를 선포를 하고 이승만을 주석을 하고 김구를 내상으로 하는 그런 발표를 했었어요. 국민이 볼 때는 그러면은 신빙성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게 전부 다 포장이라고 하는 걸 알고 그걸 거부했던 거고, 그래서 처음부터 그 지령에 따라서 소련의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세력하고는 타협을 할 수가 없어서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반공 세력으로 또 그걸 아는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도움을 받아서 태어난 그런 사람. 거기에서 벌써 우리 민주주의의 발달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하고 대치하는 그런 공산주의가 대치하는 관계에서 무제한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허용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민주주의의 요체로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리고 법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건 누가 지령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출한 대표자들이 만든 법. 이거 그래서 이 대의정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처음부터 우리가 내세운 목적이고 헌법의 정신이었는데, 다만 공산당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궁극적인 말하자면 뜻이 본인들의 뜻도 아니고 지령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타협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미리 경계를 하고 또 속아내야 되는 일을 했고, 거기에서 과잉 반응이 또 나올 수도 있고, 뭐 경찰이나 검찰 같은 쪽에서는 또 자기들의 맞으면 역할을 해야 되고 충성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또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민주주의 발달하는 것이 그대로 그냥 일사천리로 나갈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합리적인 사고 능력,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 황금률로서 나와 남의 입장을 바꿔놓고 개개인을 서로 존중하는 사고 능력, 자제심, 이런 게 없으면은 민주제도라고 하는 건 하룻밤에 무너져 버리거나 아니면 이용당해서 곧 숨은 그 독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현대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 가장 문제점은 소위 IT 혁명이 일어나고 그 매스컴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개개인의 양심, 소신, 의견, 이런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지켜지지를 못하고 이 영향을 받아서 조작될 가능성이 높아졌던 겁니다. 대중민주주의의 가장 어려운 점이 그 점이죠.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았는데 자꾸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그런 것 같다. 거짓말로 조작하는 그 정보가 계속 주입이 되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놀아나게 마련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개방체제로서 한동안은 연좌제까지 해가면서 혹시라도 공산주의하고 연계가 있는 사람들을 경계했지만은 이제 그거를 넘어서서
이제는 그래도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체제가 됐고, 특히 소련의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진다면 우리가 안심을 했기 때문에 참 언론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꽃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것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것이 본래부터 목적이었던 그 북한에 의해서 지하에서부터 이용을 당하고 해서 우리가 경제력을 배양하고 하는 데서는, 그리고 정치 민주화를 이룩하는 데는 북한하고 비교할 수 없이 앞장섰지만은 국민의 의식을 일깨우고 교육시키고 장악하는 데는 완패를 했다고 봅니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세뇌라고 했어요. 세뇌당한다. 멀쩡한 사람도 똑같은 소리를 자꾸 거짓말을 들으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됐냐. 우리 대한민국의 초석을 세웠던 모든 사람이 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들로 둔갑이 돼서 이승만 하면 독재자, 심지어는 친일파라고 그 지탄을 받고, 박정희를 역사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즉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지식인의 입장에서 그걸 반대 안 할 수도 없고, 저도 비판을 했고, 지식인을 또 다루는 양식이 군대 다루듯이 했기 때문에 반발을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그 속에 기식해가지고 민주화 투쟁이라는 허울 뒤에 숨어가지고 북한의 선동선전이 들어와서 역사 교육을 완전히 망쳤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는 식으로 역사를 불만 많은 학생들한테 가르쳤고, 70년대 80년대 민주화하는 동안 독재 타도 박정희 전두환 물러나라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들이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왜 쿠데타까지 해서 권력을 잡고 했느냐. 즉 자기 같은 불행한 군인은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나라가 위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 하면서 혁명 공약이라는 걸 내세워서 사실 대부분의 것을 실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부정적인 유산을 극복하지 못하고 한 그 어려움은 있었죠. 그러나 경제 발전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민주주의가 설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즉 민의 힘이 정부보다 더 강해져야지 민주주의가 되는 겁니다. 모든 걸 정부에 의존할 수 하고 정부만 바라보고 정말 굶기를 밥 먹듯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민주주의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어렸을 적에는 굶지만 않으면 누가 어디서 오든 그게 오든지 상관없었습니다. 병들어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고 경제적으로 배가 부르고 등이 뜨뜻하고 하니까